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3월 15일인가요? 네, 오늘 3월 15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장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이제 3월달이 다 지났습니다. 4월달이 되면 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월 15일 지났으니까 15일 남았는데 1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이제 짜증스럽고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은 더 가보죠. 날씨는 덥죠. 옆에 언니는 대답 잘하죠. 자기는 점수 안 나오죠. 짜증스럽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이겁니다. 공부는 요거 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공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공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더라도 모든 중개사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그래요. 반복하라고 해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개사 시험은 더 반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무원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좀 젊잖아요. 젊으니까 기억력이 좀 오래 남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중개사 공부는 약간 나이가 좀 젊은 친구에 비해서 20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니까 기억력이 빨리빨리 이렇게 좀 빨리빨리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반복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맞죠? 이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 지겨울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 이렇게 있잖아요. 군대 안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군대 안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다 지쳐 잠이 들면 군대를 안 간다는 거야. 먹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에 먹다가 지쳐 잠이 들면 계속 몸이 비대해지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중이 과다해서 군대 안 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계속 반복해서 막 지겨울 정도로 하셔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부동산의 특성 한번 반복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부증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이 정도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고가성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부동성부터 해서 개별성까지 4개 하고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정도까지 공부하자고 했어요. 그 부동성과 관련된 내용은 무수히 많아요. 그거 다 할 수 없고 3가지 했잖아요.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외부 효과.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성이 나오면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성,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런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 부정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 체유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영속성 나왔습니다. 영속성은 마모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 그러나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될 수도 있다. 그 물리적 감가의 대상을 되지 않는다를 우리 시험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나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옳은 말인데 혹시 영속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면 감가는 물리적 감가도 있고 기능적 감가도 있고 경제적 감가도 있으니까. 그러면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전부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은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없다. 장기, 미래, 장래, 예측, 변동 이런 말들이 영속성에 포함되어 있는 뜻들이다. 영가, 예수, 그 다음에 직접 반원법.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심오하게 들으면 또 어떡합니까? 들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하지. 개별성, 그러면 3개. 일무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이란 말. 개별화시킨다. 개별 분석을 필연화시킨다. 그러면 B자, 비대체성, 비표준화, 비조직성, 비공개성. 그러나 모든 게 B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비독점적 그러면 X고 독점적 공급. 됐죠?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그 용도를 전환해서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해서 공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용도가 10가지면 그 용도 중에서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 뭔가? 최유용을 모색해야 된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적 공급, 최유용. 그러면 끝나는 거죠. 고가성 비싸다. 그래서 구매자금 축적의 장기성.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돈 많은 사람만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면, 사람이 적으면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고가성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된다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부동산의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든다. OX? 됐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론 공부할 겁니다. 경제론은 오늘 다 끝내지 않고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제론 1입니다. 경제론 갔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해봅시다. 작동이 되게끔. 자, 될 것 같아요. 이제 됐습니다. 자, 경제론 가볼게요. 경제론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 하면은 인류 과정에서 봤던 겁니다.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 꼭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은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빛 보고 제가 탄력적으로 할 거예요. 탄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눈빛 봐서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 좀 슬로우 잘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빨리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균형까지는 균형의 변동까지는 반드시 하고 탄력성 일부까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따라오면 탄력성까지 다 끝내고. 자,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은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 이론이라고 해요. 가격 이론. 그럼 가격 이론이란 말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소리예요. 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균형 배우고 균형의 변동 배우고 탄력성 배우는데 이거 전부 다 가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되잖아요. 가격. 그럼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동하죠.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변동했단 말은 가격이 상승하나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은 결국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학 책을 쫙 보면 이제 수요 공급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이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균형점에서 이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것을 거래한다고 그래요. 거래.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가격이 중요합니까? 거래량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해. 다음 중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 시험은 이렇게 나와도 다음 중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다. 그럼 이 논리를 여기 탄력성 빼고 3번까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그리는 시장입니다. 경제학자들에게 시장을 그리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 시장이고 여기는 이제 가격축이고 그러면 거래량. 그래서 수요자가 있어야 돼. 시장은. 수요자는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요. 디맨드. 공급은 공급선으로 표시합니다. 서프라이 이렇게. 수요, 공급 이렇게. 영어는 거기까지. 더 이상 안 돼. 이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 거량을 균형 거량. 이거 배우겠다는 게 요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럼 이 그림까지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공급 그다음에 균형.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량이 결정된다. 이걸 이제 균형 가격 그래요. 균형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건 균형 거래량 그렇습니다. 이 균형 거래량은 균형 가격은 그냥 균형 가격 그러는데 균형 거래량은 거래 빼고 균형량, 균형 수급량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좀 있으면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한다는 것을 배워요. 그럼 수요 공급이 이렇게 일치하는 선에서 균형이고 그때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해요. 이 점이 지금. 이 점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라고. 여기 이제 균형이라고 그래. 근데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이 균형점이 이동이에요. 균형점이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변했단 말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변화란 말하고 변동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변화했단 말은 수요 공급은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이런 걸 변화해요. 그럼 가격은 증가했다, 가격은 감소했다 이렇게 안 불러요. 가격은 뭐 했다? 상승했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오늘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가격 변화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가격 변화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나 가격이 하락했다. 수요가 변화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그럼 변화의 반대가 뭘까? 변화의 반대. 변화의 반대는 불변입니다. 불변을 경제학에서는 일정 불변 그래요. 일정 불변. 그래서
요 불변 지워버리고 일정이라고 해도 되고, 일정 지우고 불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일정 불변인데, 요 변화의 반대가 변하지 않았다. 불변, 일정 불변, 또는 일정, 그 다음에 불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균형이 되어 있고, 수요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에요. 우측 이동.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이렇게. D1이 D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규정점 2점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규정점에서는 가격을 봤더니 원래 가격보다 올라갔어요. 새로운 규정점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균형의 변동. 그러면 여기까지는 균형이고, 균형의 변동은 요 노란 그림이 된 거고, 되셨죠? 그러면은 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요? 올라가요. 올라갔다고? 거래량은요? 증가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라고, 여기까지가. 근데 탄력성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서 배운 거야.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가격이 100원이 상승하느냐, 200원이 상승하느냐, 300원이 상승하느냐, 요건 말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봐요.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탄력성이라는 것은, 좋아,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는 것은 이미 배웠다. 근데 가격이 100원 올라가냐, 1000원 올라가냐, 10,000원 올라가냐, 그거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게 탄력성입니다. 이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런 말 쓰거든요. 그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거 하겠다는 게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탄력성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이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 탄력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탄력성만 이제 별도로 떼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작책 보면 이 수요에 탄력성이 들어가 있고 공급에 탄력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따로 떼어서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배우겠다는 게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제가 장황히 설명했지만 수요 공급 이론은 결국 뭐 하겠다? 가격 공부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볼 거예요. 결국은 수요 공급 이론은 네 가지를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수요 공급, 균형, 균형과 변동, 탄력성 이렇게. 그러면 시험은 이 경제론에서 최소 5개, 그 다음에 최대가 8개까지, 8개를 좀 가하고 5개에서 6개 정도를 시험에 출제한다. 그래요? 자, 수요, 공급 이제 배울 건데, 수요하고 공급의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수요에서 저하고 1년 동안 이거 배우는 거 아니고 6개, 공급도 6개 배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이 그림도 이것도 이미 봤습니다. 수요 개념, 공급 개념, 수요량 결정력, 공급량 결정력 똑같다는 거. 그럼 이제 수요에서 6가지 배울 건데, 수요에서 6가지 배운다 요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중에서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6번. 수요 변화 요인.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요에서 딱 하나만 공부하고 한다. 물론 6개를 다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만 공부한다.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공부한다. 수요 변화 요인. 그럼 왜 수요 변화 요인을 공부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그림에서 지웠는데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되고, 근데 그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한다고 했어요. 이 수요 변화 요인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요인. 공급에서도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거야. 수요 공급 하나만 공부하겠다.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요인 공부한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 변화 요인이다. 그 소리예요.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공부는 같이 한다는 거. 수요 개념 하면서 공급 개념 같이. 수요 법칙 하면서 공급 법칙 같이 한다는 거. 의미하셨죠? 오늘부터는 요 노란색 필수서라고 써진 거 요거하고 그다음에 강의 노트. 필수서는 3, 4월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5, 6월달 과정까지 가면 필수서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3, 4월 과정을 통해서 필수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 알려줘봐야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3, 4월 과정, 그 다음에 5, 6월 과정 넉 달이 지나가면 필수서의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된다. 제가 이제 알려드린다. 물론 여러분이 다 정리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잘 정리하겠지만 3, 4월 과정까지는 요 칠판에는 주로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쓰겠다. 필수서는 제가 보고 요약 정리할 때 보고 그다음에는 옆에 사이드 있는 기출지문 보고 5, 6월달 가면 여기 있는 화면이 필수서 화면으로 다 바뀐다는 거. 됐죠? 이렇게 자 갑시다. 수요 개념부터.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도 필수서 가져야 됩니까? 가져란 소리야 이렇게. 가져란 소리야. 옆에 언니한테 꼭 물어보자. 언니 그럼 가져오지 말란 소리인가? 가져란 소리야 이렇게. 자 됐어요. 이제 수요 개념부터 공부할 건데요. 이 앞에 페이지 수가 필수서 페이지 수고 뒤에 페이지 수가
요약 정리집, 아니, 필기노트 펴주세요. 필수서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해. 그냥 요약 정리집을 할 텐데. 그렇게 했던데, 이제, 뭐, 필수서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자, 이제 갑시다. 개념부터.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지 않은 욕구, 뭐, 요건 다 아시잖아, 많이.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수요를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지 않은 욕구인데, 자, 여기 이제 수요가 있네요. 그럼 수요는 누구를 만난대요? 공급을 만나지. 누구라 아니라 무엇을 만난대요? 공급을 만나는 거지.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되고, 공급은 수요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수요를 물건을 샀다, 물건을 사버린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이미 결정돼 버린 거라고. 그것은 수요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수요 그러면 물건을 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물건을 사고 싶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자, 공급은 밖에서 우리가 밖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급이 뭡니까? 그러면 한번 보면 공급 몰라? 네, 모르는데요. 물건 판 거요. 이렇게 한다고. 그건 공급이 아니라는 소리야. 공급은 물건을 판 것이다 그래버리면 수요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버린 것은 이미 가격이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첫 번째,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지 사버린 게 아니다. 공급은 물건을 팔고 싶어 한 거지 판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개념으로 오면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경제학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자나 욕구를 구입하자는 욕구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수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욕구. 사과 수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과를 구입하자는 욕구. 이렇게 요 수요의 개념을 이제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요 두 번째 구입하고자 한다. 이거는 아직 사지 않았죠. 이런 사지 않는 것을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뭐 하기 전을 사전적 개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수요에서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하나, 둘,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사전적 개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수요는 사전적 개념입니까? 그럼 O 그러면 된다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게 우리 시험지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은 여기 수요에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말을 주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사전적 개념을 안 줬다. 그럼 이 사전적 개념을 시험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요. 구입하고자는 이렇게 낸다고. 그럼 옳은 말. 근데 이 구입한 것은 사후적 개념이거든. 그럼 수요는 사후적 개념입니까? 사전적 개념입니까? 사전적 개념이니까 이 구입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지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구라고 했는데 이 욕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구 그러면 뭐 하고 싶다,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놀고 싶다. 또 하나 있지. 공부하고 싶다. 그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욕구인데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막연히 뭐뭐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자, 봐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수요를 그냥 막연히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이게 수요라면 그러면 이제 공급자를 만나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근데 공급자 만나서 나 아파트 살게.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래 돈 내놔.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려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 살 의사, 요 구매 의사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수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돈이 있어야 돼, 돈. 그 돈을 지불 능력. 아파트가 20억짜리다. 그럼 20억을 지불할 능력이 있냐 이 말이지. 그럼 이 지불 능력도 있고 아파트를 살 의사도 있다. 그래야만이 수요가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욕구는 두 가지를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이 지불 능력이 구매력. 구매력은 한자 말이잖아요. 물건을 사는 힘. 그러면 지불 능력, 구매력.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말해볼까? 화폐. 한 글자로 말해볼까? 돈. 이렇게. 네? 두 글자로 말해 화폐 그랬더니 또 두 글자 다른 말이지. 머니. 이렇게. 뭐 네 글자, 두 글자 뭐 이런 것도 안 중요하고 돈 있으면서 사고 싶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수요가 되는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효수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효수요. 그러면 수요는 유효수요입니까? 네. 수요는 사전적 개념입니까? 네. 이렇게. 근데 이 유효수를 이제 이야기할 때 수요는 유효수라고 않고 수요는 구매 의사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OX? O. 그럼 이거는 수요가 된가 봐봐요.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는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구매 의사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지불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는 수요가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수요라고 붙였지만 무늬만 수요. 그럼 수요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그걸 유효수요. 유효수요만 수요인 거야. 유효수요만. 그럼 AB적 수요는 수요도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은 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AB적 중개사라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중개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뭐가 없어? 증이 없네. 증. 그래서 여러분들은 AB적 중개사야. 저는 증이 있어. 저는 14회 때 합격. 14회 때? 왜? 저는 합격하면 안 돼요? 이상하네. 그렇지? 저는 그냥 중개사야. 유효한 중개사. 여러분은 AB적 중개사. 이렇게.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던 거 봐봐요.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렇게 돈. 그럼 저는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을 예비적 수요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서울에 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제가 가진 돈은 지금 5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5억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15억만 있으면 유효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15억을 채워주는 게 어디예요? 저희 15억을 채워주는 게요. 그렇지. 신한은행에서 채워주죠. 신한은행. 저는 신한은행 좋아해요.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아주 20대 막 처음에 은행 거래할 때부터 신한은행을 했었어요. 신한은행에 저는 계속 주거래를. 신한은행 가면 저를 매우 좋아합니다. 모든 돈이 신한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신한은행이 저의 지불 능력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신한은행은 저의 예비적 수요를 유효 수요로 만들어줄 수 있다. OX. 근데 시험은 신한은행은 이렇게 안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할까? 그렇지. 금융은. 더 정확하게는 주택금융은. 더 정확하게는 주택을 살 때 돈 빌리는 금융을 무슨 금융이라고 그래? 주택을 살 때 돈 빌리는 건 무슨 금융이라고 그래? 내 얼굴 보면 써졌나? 주택소비금융. 주택소비금융. 주택소비금융은 예비적 수요를 유효 수요로 바꿔준다. OX? 거기 예전에 한 두 번 나왔지.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막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정의. 수요는 유효한 개념이란 말은 이제 지금 정리하지 않았고,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됐죠? 이제 의미가 됐을 거고, 여기다 이런 말 줘볼게 한번.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다. 반드시 유효 수요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다. OX? O입니다. 반드시 유효 수요야. 수요가 되려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그럼 OX? O. 이렇게. 이제 수요의 개념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유량 개념이라는 거 남았네. 갑자기 무슨 유량이 나왔을까? 경제학자들이 쓰는 말이야. 우리 일반인들이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경제학자들이 유량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자들은 일정 기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2,730이라고 이렇게. 그럼 2,730인데 물어보는 사람은 한 달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봤고 대답하는 저는 연소득이 2,730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2,730이 제 소득인데 이걸 월 소득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고 엄청나게 빼고 많은 거고 그다음에 연소득이라면 적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월이냐 연이냐 기간을 말해야 돼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렇게 그렇게 기간을 말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당신의 사과 수요는 몇 개입니까? 사과 수요는 1개. 그러면 한 달에 하나밖에 안 먹어요? 아니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사과 수요를 앞에다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뭐 1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많은지 작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하는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수요는 앞에다 일정 기간 명시해야 돼. 그럼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OX? O.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O. 수요는 유효 수요다. O. 근데 약간 이제 풀었으면 이 사전적 개념을 구입하고자 한 그럼 O. 구입한 그러면 X. 유효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하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O. 반드시 유효 수요다. O. 거기서 부수적으로 예비적 수요를 유효 수요로 바꿔주는 것은 주택금융이다. 됐죠? 그녀도.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반대가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량과 저량 이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고 구입하고자 하는 그랬어요. 그럼 좀 이따 이제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수요량도 수요란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요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럼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일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일까? 구입하고자. 그럼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량, 여기 실제 구입량이 구입한 수량이 된다고. 그럼 수요량과 구입한 수량, 실제 구입량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예,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과 저량 공부라고 합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그 말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유량과 저량 구별한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열 몇 번 나왔어. 유량과 저량이. 갈게요. 이제 유량과 저량. 그럼 유량과 저량을 보면 요 유량과 저량에서 우리 시험은 몇 가지를 물어보냐면 세 가지 물어봐요. 자, 유량이 나왔네. 그럼 이제 저량이 나오면 여기 이제 열 몇 번 나왔으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31회 때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 물어봐. 개념. 유량이 뭔 말인데요? 이렇게. 두 번째 구분해 보라고. 세 번째 사례. 요 사례는 지문 딱 한 번 나와. 지문 한 번. 그럼 지문 한 번 나왔으니까 단독 문제 나온 것도 아니라 지문 한 번 나왔으니까 출제 비중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개념이 열 몇 번 아니요, 구분. 여기에 열 몇 번 나왔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개념은 두 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 개념이라는 것은 유량이 무슨 뜻인데, 저량이 무슨 뜻인데, 여기 있잖아요.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거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의미가 전달된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유량, 저량 이렇게 불러요. 그럼 개념은 끝났잖아요. 그럼 시험은 이 개념에서 어떻게 되냐면 24회 때, 24회니까 10년 됐네요. 이렇게 된다고. 유량 개념이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이렇게 됐습니다. OX, X. 그게 1번 지문이고 2번 지문은 저량 개념이란 일정 기간 OX, X. 됐죠? 그렇게 하면 돼.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 저량이 나오면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 그걸로 끝 개념. 21회 때 시험 문제로 갈게요. 21회 때면 10년도 넘었죠? 21회 때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일정 기간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 그럼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이 나와야 돼? 저량이 나와야 돼? 유량.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저량이 나와가지고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럼 OX, X. 일정 기간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유량. 이렇게요. 그게 개념이야. 그 다음에 구분은 이거예요. 구분은. 여기에 유량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저량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야. 여기 구분이 열 몇 번 나왔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에 이렇게 박스 주고 이 안에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십시오. 이게 가장 잘 나와. 31회 때가 그냥 책을 나왔는데 요 31회 때도 이렇게 박스 주고 구분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유량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무수히 많아요. 요 등자부터자가 등 무수히 많죠.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7가지 기억하는 거야. 유량에서는 봐요. 무수히 많은 7가지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러면 유량이에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파트 생산량이 지금 그러면 여기 저량 기준이 일정 시점이니까 지금 우리 검단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인데 이거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 검단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전부 다 기간 개념이야. 그래서 생산이라는 말 들어가면 유량이에요. 근데 생산이라고 딱 안 주고 요 1번을 5번에 사례로 만들어내요. 아파트 생산량이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와요. 아파트 생산량. 그럼 아파트 생산량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이런 말이라고. 근데 아파트 생산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총생산 있죠. 국민 총생산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국민 총생산은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야. 그 뜻을 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 소리잖아요. 그럼 생산이란 말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 신규 주택 공급이요. 신규로 몇 개가 공급됐냐? 한 달 동안에 신규 공급이 몇 개냐? 이렇게 되냐? 1년 동안에 신규 공급 몇 개냐? 신규 공급이 몇 개냐? 결국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신규나 생산이나. 한 달 동안에 몇 개가 거래됐니? 거래량. 한 달 동안에 우리 검단의 인구는 몇 명이나 변동이니? 변동.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외우셔야 돼요. 그럼 1번을 5번으로 내는 거예요. 그냥 신규라고 안 내고 신규 주택 공급.
거래량 안 내고 주택 거래량. 변동이랑 안 내고 가격 변동, 인구 변동 이런 식으로. 여기 수입과 수출을 써놨는데 이 수입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수입은 얼마인가? 1년 동안에 수출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유량이죠. 그럼 유량에서 7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4가지 알았네.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수입, 여러분의 수입. 나는 선생님 수입 하나도 없는데. 수입이요. 수입. 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수입이 다 유량이에요. 저희 한 달 동안의 수입, 1년 동안의 수입이잖아요. 그럼 저희 한 달 동안의 수입은요. 월급, 저의 임금, 1년 동안의 수입은 연봉.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은 저의 소득이 될 거고, 그게 월급이 될 거고, 임금이 될 거고, 내가 임대 사업을 한다면, 그럼 한 달 동안에 순영업소득이 나올 거고, 어떤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나올 것이고, 지대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수입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이렇게. 여기에 수입에 해당되는 거야.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유량.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유량. 예? 여기다가 이제 시험에서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안 줘. 안 줘 그냥 지대, 임대료. 지대 다른 말 해볼까요? 지대 다른 말로?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가 지대야. 그러면 지대라고 안 나오고 토지 사용료라고 나왔네. 토지 사용료. 그럼 토지 사용료라고 나오면 이것은 유량일까 재량일까? 유량. 그럼 수입의 반대가 지출이야. 그럼 지출이 나오면 취소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취소하지 않고. 그럼 지출이 나오면 수입의 반대가 지출이죠. 그럼 지출이 나오면 뭡니까? 이것도 유량. 그러니까 수입 반대 지출이 유량이다. 그러면 제가 총 7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과 지출. 그럼 이자 수입의 반대가 이자 비용이지. 소비 뒤에 지출이 생략되어 있어요. 투자 뒤에 지출이 생략되어 있고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이렇게.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묶으면요. 수지. 수지를 우리말로 흐름. 그러면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수지도 있죠. 제가 세전만 써놨지만 그럼 수지로 끝나는 것은 많아요. 수지로 끝나는 것은 국제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수지로 끝나면 전부 다 뭐다? 유량. 자, 정리하고 갑시다.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끝. 저량은 유량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신규의 반대가 뭘까? 중고. 중고가 재고. 저 밖에 있는 건물들 있죠. 저 밖에 있는 건물들을 부동산학에서는 재고라고 해요. 재고. 저 밖에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다. 그것은 신규 이렇게 하고. 근데 분양 이미 끝난 것은 중고, 재고. 여러분과 제가 중고 아파트, 재고 아파트에서 그럼 아침에 일어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중고, 지금 있는 거, 재고, 지금 있는 거, 그게 기존. 신규 반대가 기존, 중고 이런 뜻이거든요. 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중고, 재고로 안 나오고 이렇게 3번으로 만들면 되죠. 기존 부동산 공급보다는 요 주택 재고량하고 중고주택 공급이 3번 나왔어요. 주택 보급률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지금 우리나라의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 몇 %입니까? 제가 계속 이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러거든. now 지금 일정 시점.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그러잖아요. 거의 일정 시점이야. now 지금. 그럼 3월 30일 날, 3월 15일 날, 뭐 3월 1일 날 전부 다 지금이란 개념이에요. 특정 시점, 일정 시점. 그게 저량 개념. 그다음에 이 저량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요. 요 인구요, 인구. 그다음에 가치. 그럼 가치만 나온 게 아니라 순자산 가치, 투자 가치. 무조건 가치가 나오면 순자산 가치, 투자 가치처럼 가치가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저량. 인구도 저량. 근데 시험은 인구, 인구수, 인구 규모, 도시 인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저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변동이란 말이 한번 나왔어요. 인구 변동. 그럼 인구 변동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이건 유량이에요. 이건 저량이고 이건 유량이다. 그다음에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산, 부채, 자본. 뭐 암기상에 이런 거. 요 밑에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화량이 이제 처음으로 32리터 등장합니다. 통화량은 경제학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유량, 질량이 나오면 통화량은 잘 나오는데 우리는 부동산학이니까 통화량이 안 나오다가 31리터 처음 나왔어요. 통화량의 뜻,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지금. 그러니까 통화량이 무슨 말인데 우리 시험에 안 내죠. 우리 시험에서 통화량이 뭐냐? 그런 거 낼 수가 없죠. 통화량이 나오면 그러면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유량, 저량, 저량. 자, 끝났어요. 나머지 거 요거 크게 넣는 거고. 자, 유량과 저량 이걸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이 마무리되면서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났다고 하면 돼. 자, 공급의 개념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의 개념은 별도로 크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의 개념하고 똑같을 거니까. 수요의 개념으로 와서 공급의 개념 가볼게요. 지금까지 지금 저하고 30분 공부했는데 이 30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아까 그 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공급으로 갑시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팔아버린 겁니까? 팔고자 하는 겁니까? 팔고자 하는 욕구. 그게 공급이요. 그럼 공급도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개념이고 공급도 사전적 개념이고 그럼 사전적 개념이니까 공급한, 판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판매하고자 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이제 공급도 수요도 이 욕구가 유효 수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공급은 욕구가 물건을 팔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건을 팔고 싶다에다가 뭣도 있어야 돼요? 물건도 있어야 돼요. 제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아파트를 파라고 그래요. 저는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가져와서 아파트 파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없는데 그럼 공급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럼 공급이 되려면 내가 아파트를 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 아파트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없어도 돼요.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공급이 되려면 내가 아파트를 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없더라도 생산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럼 공급되려면 결국은 이런 뜻이잖아요. 공급되려면 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는 있어요. 근데 팔 의사는 없어요. 그럼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공급이 되려면 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쟁점이 돼서 시험은 출제할 일이 없습니다. 수요, 공급,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유효 공급 이거 끝났습니다. 그럼 수요만 나오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있어요. 봐요. 수요량이라는 말이 있고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는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을 뿐이에요. 그럼 수요와 수요량은 엄밀하게 다른 말이에요.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은 거고 수요량은 사고 싶어하는 수량이야. 그러면 수요가 안 나오고 수요량이 나오면 수요가 나오면 무조건 수요, 수요량, 수요자 가격 다 수요 나왔잖아요. 그럼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럼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실제 구입한 양, 그러면 틀린 말. 구입한 수량, 그러면 틀린 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최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럼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이니까 팔고자 하는 수량일까?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판매한 수량, 그러면 틀린 말. 여기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최근에 30회 또 나왔어요.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은 아직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한 금액 그게 아니에요. 지불할 여기가 있는 금액이야.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수박을 하나 사러 간다. 그럼 시장에 수박 사러 가면서 내 마음속에 최대한 수박 사면서 얼마까지 주고 싶을까? 2만 원까지 주고 싶었다. 2만 원 준 겁니까? 주고 싶은 겁니까? 주고 싶은 거죠. 그것은 수요자 가격. 그러니까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할 여유가 있는 금액.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불하고자, 지불할 여유가 있는, 지불할 여유가 있는 금액인데, 그것은 최대 금액. 최대로 2만 원까지. 그럼 공급자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공급자 가격이 뭘까?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공급자 가격은 최소 금액이야. 공급자들은 최소한 생산비를 받고 싶어 하거든. 최소한. 그래서 최소의 성격이다. 그럼 요거 네 가지가 나왔네. 수요량, 수요자 가격, 공급량, 공급자 가격인데 여기서 최소라는 들어간 것은 공급자 가격만 최소. 나머지는 최대. 그러면 공급자 가격 가지고 이제 장난칠 수 있겠죠?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OX, X. 자, 끝났어요. 수요 공급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에서 두 번째,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공급에서도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 아파트 공급량 변화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2번하고 2번 요 두 개, 요 두 개는 여기서 직접적인 이제 시험 문제하고 뭐 관련된 것은 크게 없고, 이게 이제 2번이 여기하고 연결돼요. 이 표하고. 그럼 2번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갈 것은 우리 시험에서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검단의 아파트 수요량이 1000개냐, 10,000개냐, 100개냐, 요걸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개냐, 이 말이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하는 요인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1번 타자는 뭐예요? 가격이야,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1번 타자죠. 그럼 가격만 있습니까? 아니요. 인구, 소득, 이자. 우리 검단 주민들의 소득이 10배 증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소득이 10배로 증가하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10배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은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뭘 내냐면 이걸 낸다고. 좋아. 그러면 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변하죠.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네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죠. 이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요건 내는 거예요. 요거.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뭔데요? 요건 누군 거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은 뭐가 있습니까? 요건 내는 게 아니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뭔데요? 그것은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요 변화. 양차 하나 차이라고.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뭔데요?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요 나머지 것을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이것을 수요 변화라고 한다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럼 봐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겠죠. 그럼 인구가 우리 검단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 변화는 똑같은데 근데 이름을 달리 붙여. 경작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변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수요량의 변화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란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 것을 말한다. OX, O. 자, 그러면 이제 24회 때 나왔던 시험 질문을 할게요. 소득 변화로 부동산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부동산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O. 오전에 끝났죠.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이 몇 개? 무수히 많다. 근데 경작자들이 두 개 나눈 거야. 어떻게?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공급량은 변하게 돼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이름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면 그것은 공급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똑같잖아요. 논리가. 그럼 이 아파트 가격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그럼 수요 변화는 여기 공급 변화는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됐지요? 요거 이제 됐습니다. 여기는 2번은 이름. 용어 정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의 변했을 때. 인구가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공법상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취득세율이 바뀌었습니다. 대체제 보완제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아파트 가격에 말 않죠.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만 계속 쭉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이것은 아파트 수요 변화. 됐죠? 그러면 질문. 단독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변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한답니다. 그것은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화.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여기 아파트만 이거 있는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아파트 예를 드는 거고 사과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사과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다. 사과 가격 변화, 사과 수요량 변화했다. 사과 수요량의 변화. 사과 가격 위의 요인 변했다. 그럼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때는 사과 수요 변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혹시 오해할까봐.
선생님 그런 오해하지 마. 다 알아 이제. 수요법칙, 공급법칙, 수요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봤어요. 학자들이 어떤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봤더니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잖아요. 근데 이 가격하고 부동산에서 임대료하고 똑같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임대료를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가격 대신에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OX, O. 자, 20년 전에 시험 문제를 갈게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시험 문제는 매우 착했어요. 시험 문제가. 저처럼. 동의 안 하시네요. 저 착한 사람인데. 20년 전에는 이제 그대로 줬다고. 수요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OX, O, O. 이렇게. 요즘은 요거 내는데 요거 안 줘. 수요법칙이란 말 안 주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준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O야, O. 근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수요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주면 다 맞춰요. 여기 있는 거 다 주면 맞춘다고. 근데 수요법칙을 빼고 주잖아. 빼고 주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버린다고. 공부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애우면 다 맞추는데 근데 이거 빼버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저게 무슨 말인지 꼭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수요법칙의 말을 뺀다는 거. 그렇게 준다는 거. 자, 공급법칙 할게요.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봤는데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공급자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공급자 마음은 이윤극대야 있어요. 이윤극대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이걸 공급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하겠죠. 비례관계, 플러스 관계 필요 없고 이거 마이너스 관계 필요 없어요. 수요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반대. 공급법칙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공급법칙도 공급법칙이라는 말 빼고 수요법칙도 수요법칙으로 빼고 시험을 출제한다. 그러면 공급법칙이 이제 내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O. 자, 이렇게 되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OX, O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두 개 묶어볼까요? 수요 공급 법칙 묶어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O. 자, 끝.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클리어한 말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자, 이제 나온 게 이제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거 비교하는 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두고 필수서를 한번 봅시다. 필수서. 노란 책. 필수서를 보면 22쪽에 수요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수요. 그래서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수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전적 개념에서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구입한 그러면 오다 x다 x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봐요. 오른쪽. 거기 오른쪽에 양 사이드에 이제 왼쪽 사이드에 확인이라고 찾아봐요. 왼쪽 사이드에 가장 먼저 기출 나오고 두 번째 확인 나왔죠? 확인 나오면서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의 예비적 수요, 이것을 주택의 소요라고 불러요. 주택의 예비적 수요를 무슨 수요로? 유효 수요로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주택 소비금융의 기능이야, 기능. 이렇게. 거기 이제 기출 지문들은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이제 22쪽에 있는 것은 수요량 나오고 수요자 가격 나오고 4번에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을 비교해서 포인트는 공급자 가격만 최소라는 거. 공급자 가격만. 지금 의미 아시겠죠? 수요량 최대 수량. 동그라미 2번. 공급량 최대 수량. 수요자 가격 최대.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자, 그 밑에 유량과 저량 이제 보고 유량과 저량이 있고 왼쪽 사이드 가봐요. 왼쪽 사이드에. 왼쪽 사이드 마지막에. 그러니까 22쪽 마지막에 왼쪽 사이드에 이런 게 나와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량은 1,400만 채이다. 이게 유량과 저량의 사례야, 사례.
유량과 저량은 개념 물어보고 구분할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사례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이 사례가 유일하게 나온 질문이라고 이게. 그럼 봐봐요.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총 얼마? 1,500만 채. 1,500만 채 주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잖아요. 현재. 그럼 얘를 굳이 써보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지금 공급된 거. 그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가 빈집이에요? 100만 채. 100만 채가 빈집, 공가라는 거예요. 공가. 그러면 수요된 양은 몇 개일까? 1,400만 채가 되죠. 그럼 지금 수요된 것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요? 저량이죠. 그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다? 1,400만 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보자고요.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다? 1,400만 채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례는 24회 때 나왔던 건데 요거는 현재 나왔으니까 유량이 나오면 안 돼. 여기서는. 유량이 나오면 안 되고 저량이 나와요. 저량이. 의미 아셨죠? 이 뜻이요? 요건 이제 유일하게 나온 사례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급량이 100만 채다. 지난 1년간.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지난 1년간 있으니까 이런 거는요. 자, 23쪽 가면 수요법칙 나왔고 이제 수요곡선에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장 수요곡선이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여기까지. 그 밑에 4번, 23쪽에 4번에 수요 변화 나왔죠. 이제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되셨나요? 예.